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서양 근대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탐험가. 원래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탐험가지 않습니까? 그죠? 항해사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분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 수업 영상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이 영상까지는 아직 제가 수업 자료로 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영상 여러분 들을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토대로 수업 영상을 찍었을 때는 수업 자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가 있는 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수업 자료 텍스트가 따로 없는 영상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과제물 주제는 될 수 있지만 시험 문제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서양 근대사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들으면서 할까요? 이거 사실 기원전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흔한 편견과는 달리 중세라고 불리는 시대에도 성직자들이나 학자들 같이 웬만큼 배운 사람들, 그리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접시 모양이든 공 모양이든 프링글스 모양이든 나 먹고 사는 거랑은 별 상관없지 않나요? 21세기에도 그런데 대부분의 인구가 농민이었던 전근대 사회에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든 인생 바뀌는 사람 뭐 있었겠습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지구가 둥글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아니 지구가 꼭 둥글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려진 세계가 아닌 그 반대편으로 가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15세기 말 지중해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년제국 동로마가 멸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동지중해 전역이 이슬람 수중에 떨어진 거예요. 유라시아 변방에 몰리게 된 유럽인들은 이제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동방에서 오는 무역품들을 구경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베네치아랑 제노바까지 엮여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쌌던 후추 같은 향신료들은 이젠 정말 금값이 되어버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유라시아의 서쪽 끝. お前が 아, 笑わせる 유튜브 편집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였습니다. 이슬람이 탄생한 이래 수백 년간 이어진 두 종교의 전쟁. 동로마가 동부전선이었다면 이베리아는 서부전선이었어요. 이 동네는 8세기 이래로 기독교 왕국들과 이슬람 왕조 사이에 700년 넘게 전쟁이 벌어지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700년 만에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고 왕국들끼리도 어느 정도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오스만 제국 때문에 무역 판로가 완전히 막히고 구석탱이 촌동네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망망대해밖에는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구는 반드시 둥글어야만 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기독교 왕국인 포르투갈, 카스티아, 아라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그라나다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그라나다만 막 다치면 오랜 전쟁이 끝나는 상황. 하필 이 시점에 동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아라곤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까지 거점을 가진 해상 강국이었는데 동로마를 정복한 오스만이 근방의 아라곤 거점들까지 뺏어가 버렸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아라곤은 이웃나라이자 육상 강국이었던 카스티아와 손을 잡기로 하고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해서 공동왕으로 즉위. 두 나라의 연합왕국, 오늘날의 에스파냐가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은 일찌감치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든 북해든 끼어들 입장이 안 되니까 그냥 아프리카의 끝에 바다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먼 길을 돌아서라도 직접 인도에 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파냐도 슬슬 쫄리기 시작하죠. 지중해에 다 있긴 했지만 아라곤 시절의 거점들 다 뺏긴 데다 오스만, 베네치아, 제노바의 위세가 너무 강했으니까요. 궁지에 몰리면 미친 짓을 하게 마련.
지구는 둥그니까 포르투갈과는 달리 아예 서쪽으로 닭돌해 보기로 합니다. 이론상 서쪽의 망망대해를 뚫고 가다 보면 아시아가 나올 거라는 거, 이거 자체는 팩트였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가야 되냐 이거였죠. 포르투갈이 인도로 가는 우회로를 찾고 있던 1474년 피렌체의 천문학자였던 파울로 달포초 토스카넬리로부터 리스본으로 아주 야심찬 지도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당시 기준으로 봐도 이상했어요.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은 옆으로 엄청나게 길지만 토스카넬리의 지도에 따르면 실제보다도 훨씬 더 길었거든요.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2를 유라시아 대륙이 뒤덮고 있다는 게 토스카넬리의 주장이었어요. 훨씬 옛날이었던 헬레니즘 시대에 예측한 유라시아 대륙의 길이가 지구 표면의 2분의 1 정도였음을 생각하면 계산이 좀 많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시아 하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최고 존엄이었거든요. 토스카넬리 역시도 마르코 폴로 말만 믿고 황금의 땅 지팡구, 즉 일본이 상당히 큰 섬이며 아시아 동쪽 먼 바다에 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죠. 무튼 토스카넬리의 결론은 까나리아 제도에서부터 3,700km 정도만 가면 지팡구 도착 싹 가능이었고,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던 겁니다. 실제 거리는 거의 2만 킬로미터인데 왜 이딴 계산법이 나왔는지 뭐 여러 썰이 있긴 한데, 토스카넬리가 참고한 페르시아 지도에서 아랍식 거리 단위에 따라 2,000m를 1마일 정도로 계산했는데, 이 단위를 유럽식으로다가 1,500m의 1마일 정도로 이해해버렸다는 거. 그렇게 거의 30%가 넘게 뻥튀기 된 계산이 나와버렸고, 바다 면적 대비 대륙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커졌다는 게 유력한 가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들과 학자들 그리고 뱃사람들은 이거 좀 오반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을 해버렸고, 당연히 포르투갈 왕실에서도 우리 그냥 아프리카 돌아서 갈게 미안 하면서 빠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 꽂혀 세상을 바꿔버린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제노바 공화국의 항해사였던 크리스토포로 콜롬보, 통칭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콜럼버스가 등장하는데, 아메리카 대륙 발견자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원래 아메리카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이 없는 대륙이 아니었고 원주민 문명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유럽인 시각에서고, 그죠? 유럽 중심에서 이제 만들어진 말이죠. 대항해 시대라는 말도, 그죠? 유럽인 시각에서 그런 겁니다. 뭐 미국 교과서에서 발견했다, 뭐 영어의 디스커버, 그죠? 뭐 만나다, 뭐 할 때 인카운터, 이렇게 그쪽에서는 미국 교과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유럽인의 시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뭐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콜럼버스 본인이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막상 콜럼버스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 대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새로운 대륙으로 인식한 것이 이게 인도의 일부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영향력은 있죠. 이게 발견했다는 그 개척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이 콜럼버스의 공헌이, 그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을 잇는 이런 신항로를 이제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그죠? 유럽과 아시아 이렇게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만든 유럽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콜럼버스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 콜럼버스의 공헌을 신항로 개척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근대 이후에 오랫동안 이 유럽인들에게는 정말 위인으로, 그죠? 영웅적인 그런, 감히 누가 이제 그 미지에, 그죠? 그것도 엄청난 글인데 그걸 모험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인으로 추앙받았고, 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지금 틀을 잡은 과거의 그 신생 독립국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어떤 건국, 그죠? 건국과 관련된 서사시를
건국 서사시에서 이제 이 콜럼버스가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도 많은 문화예술계 여러 분야에서 이 콜럼버스의 항해와 관련된 신화를 물론 발굴한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창조한 것도 재창조한 것도 많습니다. 그죠? 자기들의 건국 신화와 관련된 우리로 치면 뭐 단군 신화처럼 건국 신화니까 얼마나 콜럼버스를 유명인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콜럼버스가 나오는데 영상을 조금 더 봅시다. 콜럼버스는 제노바의 평범한 상인 가문 출신으로 20대 때 제노바의 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중해 곳곳을 돌아다니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심지어 아이슬란드까지도 가봤던 항해 고인물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이 몇백 년 전 이미 뉴펀들랜드까지 진출했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같은 곳에서는 바다 건너 서쪽의 땅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콜럼버스도 아마 그런 전설들을 듣고 그곳이 아마도 아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토스카넬리의 계산이 심히 잘못된 지도까지 접하게 되면서 이거 무조건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1480년대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탐험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게 되자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왕실에 자기 계획을 말하며 몇 번이고 투자를 제안했는데요. 이미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빠꾸시켰던 데다 아프리카에서 희망봉까지 발견한 포르투갈로서는 이런 무지성 항해 계획에 M1 돈 투자할 필요성이 그다지 없어 거절했습니다. 자국인 제노바에도 라이벌이었던 베네치아에도 심지어 북해에 있는 잉글랜드에도 투자를 제안했지만 반응은 다들 같았죠. 계산이 터무니없이 이상했는데 자꾸 확실하다고 우기니까 누가 봐도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콜럼버스에게 마지막 희망이 나타납니다. 1492년 그라나다를 함락시키며 이슬람과의 대결에서 최종 승리한 에스파냐였어요. 오스만 제국한테 무역 거점들도 뺏기고 포르투갈은 희망봉 돌아서 인도 발견한 상황에 에스파냐 일단 뭐라도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이사벨 1세 여왕은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 취급했던 콜럼버스를 불러들여 탐험 비용의 지원을 승인하게 되죠. 몇 달간의 준비 끝에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의 야심찬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성공해도 그만, 실패해도 그만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탐험대의 상태는 영 좋지 않았죠. 겨우 4척의 배를 지원받아 출항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작았고 선원들도 죄수 출신으로 채우는 등 터무니없이 빈약한 구성이었지만 아무튼 출발했습니다. 까나리아 제도를 찍고 10월까지 계속 전진을 했는데 땅 비슷한 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역시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됐어, 우릴 속였어 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콜럼버스는 앞으로 일주일 안으로 육지 안 보이면 썰엔 치겠음 하면서 일단 선원들을 진정시켰는데 기적적이게도 10월 12일 5주간의 항해 끝에 드디어 육지가 발견됐습니다. 콜럼버스 일행이 상륙한 곳은 바하마 제도의 섬들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요. 콜럼버스는 육지에 발을 내딛고는 그 섬을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에게 바친다고 선언하며 산살바도르 섬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리고 위대한 데칸과 황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동반견문록에 나온 중국은 유럽보다 훨씬 화려하고 세련되고 금은보화가 넘쳐야 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옷도 제대로 안 입었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동방이니까 아랍인들이 왕래했겠지 하면서 아랍어로 말을 걸어봤는데 아랍어도 못해요. 지구를 돌아 반대편에서 왔으니까 아시아에서도 변방이겠거니 해서 콜럼버스는 일단 여기 아시아 맞음, 아무튼 맞음으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자기가 실컷 뻥카 쳐놓은 게 있는데 데칸도 만나고 금은보화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5개월 동안 카리브해를 돌아다니면서 데칸의 궁전을 찾으려고 용을 썼는데 그림자도 못 찾았습니다. 거기다 황금의 땅 지팡구인 줄 알았던 큰 섬은 지금의 히스파니올라 섬, 황금은커녕 그냥 원주민들이 담배 피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행복회로를 풀가동한 콜럼버스는
중국은 아니고 그럼 인도 근처인가 보네로 결론을 내리고 일단 히스파니올라 섬에 있던 황금을 어떻게든 박박 긁어서 그거라도 갖고 복귀하기로 합니다. 기함 산타마리아호가 파손되는 바람에 전부 다 복귀할 수가 없어서 원주민 족장한테 허락을 받아 39명을 섬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복귀 시작. 한겨울의 폭풍을 뚫고 열렬한 환대를 받으며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에 금이 환영합니다.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는 데칸 만났어? 지팡구 가봤어? 라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져온 건 담배 같은 요상한 물건이랑 쥐꼬리만큼의 금, 심지어는 살아있는 원주민 등 별 볼 일 없는 것들 뿐이었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일단 대서양 건너에 땅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건 확실해졌고 무엇보다 콜럼버스 본인이 더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항해보다 훨씬 큰 지원을 받아 두 번째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죠. 1493년 이루어진 두 번째 항해. 그러나 아시아의 찬란한 문명 같은 건 여전히 찾을 수 없었고 첫 항해에서 남겨두고 온 사람들도 원주민들과 불화가 생겨 전부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튼튼한 정착지를 만들어 히스파니올라 섬에 거점을 확보한 뒤 돌아오긴 했는데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도 슬슬 여기가 아시아가 맞나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 번째 항해는 좀 짜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중국이든 인도든 정말 찾아야 됐어요.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가로지르는 오리노코강의 하구를 발견하면서 대륙이 있긴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만 나오라는 중국은 안 나오고 금은 보화도 없으니까 콜럼버스는 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만들었죠. 금을 찾아오라며 강제 노역을 시켰고 세 달에 한 번씩 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잘라버리는 등 아주 잔혹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참 이제 이 원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 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 콜럼버스가 사실은 침략자고 학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어떤 인성이나 뭐 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열한 수준인데 그래서 사실은 현대에 와서 우리가 사회정의 운동의 붐을 타고 원주민 중심에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죠? 그 뒤로는 이제 이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가 좀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 전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했지만 우리가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얼마나 야만적이었겠습니까? 미국 내에 지금 보면 오리건 주나 보스턴, 필라델피아 뭐 이런 몇 주에서는 콜럼버스의 날 명칭 대신에 원주민의 날 이렇게 뭐 기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카고 같은 경우도 콜럼버스 조각상을 2개를 철거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콜럼버스상을 이제 아예 잘라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콜럼버스의 이 역사가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죠? 어떤 특정 위인의 업적이나 이런 인품이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죠? 그래서 콜럼버스도 사실은 원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손목을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잔혹한 행위를 했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결국 다시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네 번째 항해. 이번 항해에서는 유카탄 반도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주민들로부터 내륙에 찬란한 문명과 제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웅장한 궁전들과 넘치는 황금이 있다는 정보는 덤이었습니다. 마야와 아스텍 문명을 말하는 거였겠지만 콜럼버스는 당연히 중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했고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죠. 자, 이제 단서는 찾았고 데칸만 만나면 되는데 오로지 그놈의 황금에만 눈이 멀고 누가 봐도 신대륙인 땅을 아시아라고 우기는 콜럼버스. 부하들이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반란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원주민들을 노예화하고 학살하는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폐악질이 본국에서 온 신부들한테 발각돼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1500년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가 보낸 특사가 도착. 콜럼버스는 결국 체포돼서 끌려가는 신세가 됐죠. 이게
같이 갔던 그 원정대 구성원들한테도 잘 대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부하 선원이 섬을 발견했는데 그 선원을 협박해가지고 자기가 발견한 것으로 거짓으로 보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남의 공을 좀 가로채는 그런 행동도 했고 어쨌든 좀 인품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중에서도 이 콜럼버스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만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럼버스가 저지른 이 당시 유럽의 시각으로도 볼 때 아주 사악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였거든요. 아무리 그 당시에 백인들이 타인종을 뭐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얕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콜럼버스는 야만인 이꼬르 원주민, 어쨌든 이 야만인과의 약속은 어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도 갖추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콜럼버스 부하들조차도 제 아무리 야만인이 뭐니 해도 최소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반발해가지고 이제 그 쿠데타도 일어난 거죠.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콜럼버스 부하들 중에는 원주민들과 또 친해져서 호영호재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 여성과 결혼해가 가정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원주민들을 이렇게 단합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 부하들이 해도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 부하와 원주민들이 이렇게 작심해서 콜럼버스를 암살하려 한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자다가 놀라서 속옷 차림으로 달아나가지고 다른 스페인 주둔군이 있는 곳으로 피신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보면은 실제 콜럼버스는 위인이라기보다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는 그다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듣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만 얼마 못 가 1506년에 숨을 거뒀습니다. 죽을 때까지 콜럼버스는 자기가 발견한 땅이 아시아라고 굳게 믿었죠.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 아시아가 아닌 신대륙이라는 건 본인만 빼고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중요했겠습니까? 새로운 땅이 있고 금이 있고 노예로 쓸 원주민들까지 있던 그곳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띄웠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죠. 원주민들은 에스파냐 정복자들의 강철검과 대포에 그리고 그 정복자들이 가져온 전염병에 마구마구 죽어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였지만 누군가에겐 대재앙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망상이 전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앞으로 또 어떤 도전, 어떤 만남,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업적이나 우리가 어쨌든 장점과 단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과 사를 우리가 사실 구분해 무조건 이 사람 위인으로 할 수도 없고요. 인격적으로 아까 보면은 그런 잔인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의 입을 빌리자면 빅토르 위고 이분이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닷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닷을 올렸다. 즉 어떤 선구적인 개척자적인 면에서 우리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실제 목적지도 아니었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제대로 몰랐죠. 그 다음에 그 목적지에 갔을 때 원주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죠?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제 콜럼버스를 그렇게 또 평가했고요.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인류 최초로 발견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유럽인 최초의 발견자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콜럼버스의 항해의 역사적 가치를 또 평가절하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콜럼버스는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발견을 넘어서 처음으로 아메리카 원주민과 이제 만나서 관계를 맺고 또 유럽과 아메리카 교류에 물꼬를 튼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것은 물론 일회성에 그쳤지만은 이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상륙한 이후로 이제 아까도 봤지만 4번 항해를 더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동안 유럽인 위주로 사회가 작동하던 그 아메리카 대륙, 특히 미국에는 콜럼버스에서 유래한 지명도 많습니다. 그죠? 미국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물론 아메리카대라는 표현도 하고 또 표현할 때 좀 문학적, 시적으로 표현할 때 콜럼버스에서 여성형 어미를 붙여가 콜롬비아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콜롬비아. 그죠? 미국 수도 워싱턴 공식 명칭이 여러분 압니까? 콜롬비아 특별구입니다. District of Columbia. 그러니까 줄여가 DC라죠. 그죠?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캐나다에도 브리티시 콜롬비아, 콜롬비아 이런 지명 또 수많은 지명에서 보면 콜롬비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미국의 오하이오주 내에도 콜럼버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도 보면 나라도 콜롬비아 나라 있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공화국 그죠? 어쨌든 이 콜럼버스 이 항해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아까도 나왔지만 금이나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설탕 때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서인도 제도에서 가져온 설탕이 발견된 이후에 영국의 왕실도 그렇고 일반 노동자 계층까지 사용하는 최고 사치품이 이제 설탕이었고 그 다음에 금, 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아시아의 명나라가 조세를 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이 어쨌든 그 당시에 채굴한 은을 교육에 또 다른 나라 중국과 교역할 때 사용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 설탕과 은을 교역함으로써 그 당시에 막대한 부를 어쨌든 축적했고 그러한 부를 또 군사력에 투자해 가지고 강한 해군, 스페인 무적 함대란 말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강한 해군을 양성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콜럼버스의 잘못된 계산이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만들었다고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계산이었지만 또 아메리카 대륙을 어쨌든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죠? 자, 시간을 한번 봅시다. 오늘 29분 30분쯤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대륙과 관련한 내용, 신대륙 발견과 관련해서 역시 콜럼버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다른 영상 하나를 더 또 제가 준비한 건 있지만 보면은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콜럼버스와 관련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근현대사를 인식하면은 그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이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 콜럼버스는 원주민을 수천 명을 학살하고 또 노예로 팔고 그죠? 재물도 약탈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탐구한 이후에 유럽인들이 이렇게 또 아메리카 대륙에 몰려들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학살되고 탄압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뭐 바르셀로나 이런 쪽에서는 영웅시되는 인물이 콜럼버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태어난 뭐 이탈리아에서도 자신들 지역 출신 인물인 콜럼버스니까 또 좀 굉장히 떠받들겠죠. 어, 이제 콜럼버스의 만행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반발하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죠? 완전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 이 정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대항해 시대를 연 그런 인물, 그죠? 공과 사가 공존하는 인물 콜럼버스에 대한 내용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